전문가들과 함께 돈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머니머니 시즌2.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 윤진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염불리라고 불리시는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머니머니 시청자분들께 짧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즌 1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 시즌 2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고요. 오늘도 좋은 좀 인사이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염 이사님과 함께 하반기 증시와 반도체 업종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상승세였던 증시가 여름부터는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좀 연말까지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이제 상반기는 되게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지수가 한 2,600 이상까지 올라왔죠. 2,200에서. 근데 이제 하반기는 조금은 그 상승폭이나 속도 자체도 상반기보다는 좀 둔화될 것 같고,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대했던 중국 경기가 좀 생각보다 안 좋고요. 예, 그게 좀 크고, 미국 금리도 좀 꺾일 줄 알았는데 꺾이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 버렸죠, 사실. 네, 하반기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 달러 강세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좀 완화가 된다라고는 보지만 그 속도가 완만할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2,500을 뭐 깨기보다는 여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다만 2,800을 당장 좀 넘기는 어려운 게, 우리나라 PBR이 이제 올해 연말 가면 2,800이 PBR 한 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산가치 한 배 수준인데, 그 레벨을 넘어서기 위해선 뭔가 또 이 수요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또 확인하려면 시간이 저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2,500을 저점으로 해서 2,800까지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약간 좀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등락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수출이 만약에 근데 뭐 4분기에 정말 우리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수요 때문에 올라간다면 2,500을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500과 800 정도의 흐름 내에서 좀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은 주식이 엔비디아인데요. 그 엔비디아 주가 강세 분위기는 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강세라는 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속도는 조금 둔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네. 그래서 뭐 저 지난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어마어마한 실적 냈거든요. 근데도 주가 사실 못 올랐어요. 네. 그 후로 오히려 좀 주춤했는데, 그걸 보면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그런 시장의 어떤, 그러니까 뭐 이런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이나 AI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까 놀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래서 주가가 뭐 앞으로 안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속도는 조금 둔화되면서 천천히 올라도 이게 완만하게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렇다고 주가가 뭐 급락한다거나 이제 끝났습니다 뭐 일각에선 시스코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2000년 초반에 네. 그 IT 버블. 네. 그거랑 좀 비교하는 뭐 언론 기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근데 거기에 동의는 안 하는 게, AI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사실.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네. 옛날에 2000년 버블 터질 때 시스코는 초고속 인터넷으로 네. 버블 생긴 건데, 그건 이제 거의 그때 설치가 막 집중됐던 시기고,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기 좀 어렵고, 또 엔비디아가 우리가 이제 AI로만 알고 있지만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지금 테슬라도 엔비디아 거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용 칩에 있어서도 네. 세계 1위로 알려져 있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그 엔비디아 거 쓰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생성형 AI, 또 거기에 자율주행 칩, 자율주행 시장도 아직 안 열렸잖아요, 본격적으로. 근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인데다가 무엇보다 막강한 게, 이게 그 반도체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그 반도체를 통해서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구동할 수 있는 그 같은 플랫폼도 같이 끼워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락인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엔비디아의 가치는 계속 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다만 주가가 좀 너무 올라서 속도의 문제지, 꾸준하게 저는 좀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으로 좀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최근에 그 반도체 생산 감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조정 국면인데, 좀 이렇게 좀 반도체 업종이 국내에서 이렇게 주춤한 이유가 있을까요? 반도체가 이제 지금 보면 생성형 AI 수요는 되게 좋잖아요. 이제 흔히 그 반도체를 HBM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 쪽이야 워낙 좋은 건 다들 아실 텐데, 문제는 지금 그쪽 비중은 한 1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나머지를 차지하는 이제 반도체가 PC, 뭐 아니면은 스마트폰,
그리고 이 AI 말고 그걸 제외한 데이터 센터 이쪽인데 이쪽은 요즘에 좀 수요가 여전히 부진합니다. 부진하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중국 때문으로 알려져 있죠. 중국의 소비가 우리 진짜 리오프닝 하면서 중국도 올해 적어도 하반기엔 지금보다 좋겠지 이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은 거예요. 뭐 중국의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의 수요가 지금 뒤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AI는 우리 기대 이상보다 좋지만 그거보다는 좀 전통 IT 수요도 좀 살아나면서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언제 좋아질지 아직은 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업황은 나아질 거예요. 왜냐면요. 이 업황을 결정하는 건 수요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공급과 수요인데 수요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4분기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지만 그건 또 그때 가봐야 되지만 분명한 건 뭐죠? 공급은 업체가 조절하면 돼요. 근데 이미 시작을 했죠. 삼성은 더 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때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면 5월이 재고 제일 높았다. 그럼 재고는 이제 줄고 있어요. 수요가 없는데도 재고 준다는 얘기는 뭐죠? 안 만든다는 얘기죠. 이제 감산을 하니까. 그래서 이미 업황은 돌리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결국 시간의 문제지. 언제 갈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결국 업황 터닝하고 수요는 언젠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주춤한 건 사실이지만 너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조금만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주가도 조금씩 그 업황 분위기를 타면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방금 HBM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HBM 반도체가 그 AI 반도체 관련된 그런 그 반도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이제 HBM 뭐냐면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그 약자를 딴 건데 하이밴드가 뭐냐면 고대역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는 이게 구멍 같은 거 이제 뚫어가지고요. 거기 기판하고 서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만든 다음에 기판에 붙여야 이게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데이터 이 송수신을 하는데 기판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예전 반도체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 입출력 단자가 한 32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에. 그럼 32차선이죠. 그럼 32차선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HBM은 몇 차선이냐면 1024차선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AI의 특징이 뭐죠? 수많은 데이터를 받아다가 이제 요즘에 하이퍼 클로버 X도 나왔잖아요, 네이버에. 그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질문을 하면 그래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답을 좀 어떻게든 찾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많은 데이터를 이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 X가 다 받아다가 빠른 시간 안에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게 옆에서 HBM이에요. 근데 옛날 메모리를 쓰면 느릴 거 아니에요. 32차선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얘는 1024차선을 띄워주니까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그 GPU를 만드는데 이 옆에다가 붙여요. HBM을. 근데 그 HBM을 현재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런 질문도 하세요. 왜 삼성은 안 가냐? 하이닉스 잘 가는데. 그 이유가 아직 삼성은 뭐 만듭니까? 만들어요. 점유율도 비슷한데 HBM 여기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그 HBM이거든요. 그거는 삼성이 아직은 납품을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하이닉스만. 그래서 그 차이가 벌어졌다. 그래서 HBM은 엔비디아가 성장하는 이상 이 AI 시장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냥 짝꿍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HBM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다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거죠?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더 우선순위 있는 게요. 하이닉스가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첫 개발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었어요. 개발을 했는데 HBM 뭐냐면요. 원래 일반 메모리 반도체는 단독주택처럼 그냥 한 층씩 기판에 꽂아요. 한 층. 이런데 HBM은 그게 아니라 최대 12층을 쌓아요. 이 반도체를 12층 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제 아파트 같은 거죠. 그래서 훨씬 좀 성능이 좋은데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진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생성형 AI가 나왔죠. 올해 초에 그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붐을 일게 됐는데 삼성이 이거를 준비 안 한 건 아니고 그동안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HBM이 굳이 아직까지 HBM이 사용처가 많지 않으니까 삼성은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제 생각엔. 그래서 얼마 전에 약간 문책성 인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에서.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삼성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 4분기에 HBM3라고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가장 고사양 제품인데 하이닉스는 벌써 이제 양산을 하는데 네. 올해 4분기부터 그거 내놓겠다 아. 네,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미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투자자들의 고민은 삼성이 엔비디아 수주할 수 있을까. 근데 수주만 하면 저는 뭐 주가는 따라잡는다고 다시 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뭐 분명히 삼성도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예, 뭐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네. 다만 삼성의 아쉬운 점은 좀 늦었다. 속도가. 그게 조금 이제 지금 차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ASML 지분을 좀 매각해서 3조 원 가량의 현금을 좀 확보했다고 하는데 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올해 아마 많은 분들이 올 2월이었나요? 아마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네. 갑자기 이제 거기 자회사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네. 20조 원을 빌린다. 공시가 한번 뜬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삼성전자가 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현금 네. 100조? 네. 얘기 있었는데 아니 왜 갑자기 20조를 빌리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금리 4%에 가지고 아니 물론 자회사 돈을 함부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자기 국관처럼 못 쓰니까 빌릴 수 있어요, 당연히 빌릴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본사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본사에 돈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 해외에 자회사들이 많은데 거긴 돈들이 있는데 이거 근데 그냥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 삼성 디스플레이는 현금이 있었던 거 한 24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좀 한번 놀랬었죠. 아, 삼성이 진짜 현금이 없는가? 현금이 없다기보다는 네. 자회사에 많았던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삼성이 이제 올해 지금 메모리 적자 보고 있잖아요. 네. 예, 반도체가 투자는 해야 되거든요. 네. 아무리 적자여도 투자 줄인다고 했지만 선단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미세 공정 있죠. 이렇게 회로 선폭을 줄이는 네. 이건 계속 기술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 낸드 플래시도 막 200단, 300단, 400단 쌓거든요. 이것도 최신 공정인데 해야 되고 지금 TSMC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네. 파운드리 투자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또 HBM도 좀 늦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격하려고 투자할 게 많은데 문제는 이제 본사에 현금이 없으니까 빌렸고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겠죠, 사실. 근데 이게 만약에 본업인 메모리에서 돈 많이 벌면 굳이 뭐 이렇게 ASML 지분 안 팔아도 되겠죠.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2분기까지는 적자난 걸로 알아요. 메모리가.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현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ASML 이번에 지분 매각해서 3조 정도 네. 꽤 큰 금액인데 다만 이게 지분율이 1.67%였는데 이번에 0.75인데 1.67이나 0.75나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판다고 뭐 갑자기 ASML이 야 팔아서 열받아가지고 이제 장비 안 준다 이거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ASML 지분보다 중요한 게 현금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네. 더 중요한 데 투자하자. 그래서 삼성하고 ASML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네. 다만 지금 삼성은 돈 들어갈 게 많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국내 반도체 업체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아, 이게 올해 제가 찾아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들이 올해 매수한 게요. 네. 올해만 13조 원 샀어요. 꽤 많이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달 꾸준하게 이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네. 이번 8월에도 샀더라고요. 제가 이게 순매도는 아니고 네. 조사를 해보니까 사긴 샀는데 매수 강도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8월 말로 갈수록 강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8월 마지막 주는 네. 일단 순매도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8천억 이상은 샀는데 네. 8월에도 이제 주별로 봤을 때는 조금씩 매수 강도가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좀 속도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보여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1조 정도로 올해 샀어요. 그러니까 네. 삼성보다 많이 안 샀는데 8월에 한 500억 정도 네. 좀 순매수를 했는데 강도 역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올해 삼성과 하이닉스를 많이 샀어요, 사실. 작년에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산 거는 맞는데 지금 8월 들어와서는 조금 지켜보자. 왜냐하면 이제 이들도 생각이 있는 게 달러는 강하죠. 강한 상태에서 중국 수요는 예상보다 안 좋죠. 네. 좋은 건 알아요. 뭐 공급 줄이고 HBM 좋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뭔가 수요 반전 시나리오가
예상보다 이게 자꾸만 늦게 나오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야 이렇게 달러도 강하고 외부 환경 안 좋은데 뭐 급할 거 있겠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스테이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약간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상황을 보자는. 그래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옛날처럼, 옛날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요, 이게 지표가 안 좋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수요가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면요 팔아버려요. 그냥 이 무차별적으로 팔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인 건 팔진 않아요. 어. 공격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는 건 아니지만 파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현재 움직임은 네. 많이 산 상태에서 좀 일단 기다려보자. 네, 이런 좀 대기 신호를 좀 보내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반도체에 투자한다면 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반도체가, 저도 이제 반도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왜냐면요. 네. 기술이 매번 변하잖아요. 뭐 갑자기 HBM도 요새 갑자기 네.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용주냐 중소형주냐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일단 공부를,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반도체가. 네. 예, 이 파고 들어가면 끝도 없는데 공부하기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 그냥 대용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네. 예, 왜냐면 소부장은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하는데 뭐 노광부터 뭐 별게 많은 시가 깎고 막 거기에 네. 패키징하고 네. 복잡해가지고 그거를 공부해서 하신 분들이야 소부장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어. 수익률도 훨씬 난데 그게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좋을 때 네. 삼성 하이닉스 그냥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도체는 주의하실 게 좋을 때 투자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렇지만 네. 21년도에 반도체 너무 좋았잖아요. 네. 막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그때는 아시겠지만 그 후로 주가 엄청 빠져버렸잖아요. 역사이클 와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아직도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돈 건 아니거든요. 돌고는 있는데 이제 막 살아나려고 그래요. 이런 구간에서는 투자하기가 편해요. 네. 주가도 별로 안 비싸고 삼성전자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반도체 공부가 좀 어렵거나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요즘에 하이닉스는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삼성전자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왜 이 말씀드리냐, 반도체는 반드시 사이클 탑니다. 네. 좋으면 나빠지고요, 나빠지면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좋아지는 초입이라 들어가기는 좀 부담이 없고.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 사이클이라고 해서 어떤 회사들은 사이클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지하실이 몇 번 더 있더라. 근데 왜 반도체는 이게 되냐면 네. 다른 업종과 다르게요. 반도체는 전 세계 메모리 만드는 업체가 3개밖에 없어요. 과점이에요, 과점. 네. 그러니까 이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석유화학 같은 건요. 네. 요새 업황 안 좋잖아요. 네. 거기가 사이클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중국이 대체를 해버려요. 그죠? 우리나라가 원래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잖아요. 네. 이제 자기네가 알아서 작업을 해버려요. 못 가는 거죠. 근데 가뜩이나 업황도 안 좋은데. 근데 반도체는 메모리 3사가 만약에 안 만들어주면요. 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들이 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공급 조절한다고 그러면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몇 년 후에라도 또 네. 혹시 또 나중에 사이클 좋았다가 네. 꺾이고 나서 이제 안 좋아지는 사이클 갔을 때 어느 날 어느 업체가 우리 감산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투자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작년,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9월, 작년 9월 30일에 네. 느닷없이 마이크론이요. 네. 3위 업체죠. 네. 우리 감산하겠습니다. 실적 발표할 때. 설비 줄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삼성전자 주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51,000원 할 때였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거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거 보면서 되게 놀라운 게 역사가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런 몇 가지 징후만 아시면 투자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삼성전자는 아직도 반도체 사이클 초입이니까 네. 투자해도 되고, 근데 다만 반도체로 많은 수익 내고 싶으시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해서 소부장 기업들 분석을 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8대 공정, 뭐 네. 후공정, 전공정이 있는데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그렇게 또 어렵진 않아요. 시간 좀 투자하셔가지고, 뭐 우리가 그 반도체 공부해서 논문 쓸 거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투자니까. 그래서 거기서 핵심 공정들만 이해하시면 되고, 요즘에 유튜브에도 그런 설명하는 영상들 되게 많거든요. 네. 어려우면 유튜브 보시고, 네. 아니면 심지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뭐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저도 공부할 때 뭘로 했냐면 삼성전자 유튜브 들어가서 봤어요. 8대 공정 설명해 있어요, 진짜. 네. 네, 그거 보시면서 기초 다지시면서 그 안에 이제 밸류 체인들 좀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수익을 좀 얻고 싶으시면 반도체 그 소재 부품 장비 네. 이쪽도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 다만 지금 현재 국면에선 반도체가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어요. 네. 전공정은 웨이프, 동그란 웨이퍼에다 이제 회로 그려가지고 네. 완성하는 거고요. 그거 잘라가지고 이제 패키징 해가지고 완성품 만드는 게 후공정이에요. 근데 지금은 후공정 시대예요. 네. HBM 후공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요.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가 올해 연초 대비 5배 올랐어요. 근데 전공정 대표 주자들은 주가가 안 좋습니다. 안 가요. 작년에 한미반도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조선일보에서 그 재테크 강연회에서 네. 제가 반도체 기업 3개 얘기했거든요. 네, 그 뭐 탑5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중에 3개가 반도체였는데 맞습니다.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근데 그 기업은 이제 후공정인데 그거랑 반대로 전공정은 지금요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요 오히려 사이클 돌아서니까 네. 전공정 장비주나 이런 쪽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네. 소부장을 하실 거면 지금은 좀 전공정 한번 네.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올 연말과 내년 초에 그 증시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변곡점은 지금 당장은 큰 변화 없을 것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한 거 중으로 보는 게 미국의 금리가 지금 여전히 높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긴축 이슈가 해소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 의장도 2%까지 물가 떨어지는 게 목표다. 근데 네. 아직 그 징후가 안 보인다. 네. 그래서 여전히 금리 더 올릴 수도 있다. 이 언급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들이 11월에 한 번 더 올릴 걸로 지금 전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긴축이 진짜 언제 끝나느냐, 이게 변곡점 같은데, 그럼 이제 더 이상 금리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는 저는 4분기부터는 약간 금리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10월부터 미국 학자금 대출 상한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원래 이게 오바마 정권 때부터 네. 뭘 했냐면 학자금 대출 계속 유예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거 이어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상환하는 거 유예시켜줬어요. 왜냐면 이거 이 상환하면 미국 소비에 좀 부정적이잖아요. 갚아야 네. 되니까. 근데 미국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대법원이 이거 안 된다. 네. 갚아야 된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행정부가 또 뭘 발권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늘릴 수는, 또 연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법에 의하면은 네. 갚아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10월 1일부터 미국의 4,500만 명이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음. 이게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지난 2년 동안 그 소비가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요, 코로나 때 돈을 4번 받았잖아요. 네. 현금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초과 저축을 좀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점점 이제 소진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는 초과 저축이 없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스테리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무슨 소비가 이렇게 좋냐,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초과 저축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해놓은 거죠. 네. 근데 그 돈 가지고 쓴 게 이제 거의 끝나간다. 네. 그럼 4분기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네. 어쨌든 연착륙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소비 지표 꺾이면서. 물론 4분기에 가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거는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요 위기이자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미국 경기 꺾인다. 작년 말에 기억나시죠? 작년 네. 말에 미국 경기 올해 침체될 네. 거다. 맞습니다. 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네. 좋죠. 근데 올해 연말 이제 4분기로 가면은 이런 만약에 꺾이는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미국 꺾이나 보다. 그러면 시장은 한번 놀랄 수도 있어요. 미국이 이제 꺾이나? 네. 경기 침체 오나? 네.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역으로. 네. 근데 이거는 저는 기회라고 보는 게, 급격한 그 경착륙은 아닐 거예요. 네. 연착륙으로 보고 있어요. 네. 연착륙으로 보고 있고, 연착륙이 온다면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게, 이 소비가 꺾이면요 금리가 꺾일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 처음엔 부담돼요. 금리 인하하는 거는 이게 진짜 이제 경기 안 좋아지는 시그널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시장이 한번 놀라겠지만, 그러나 주식시장은요 어쨌든 금리가 낮아야 좋습니다. 금리가 지금 너무 높잖아요. 네. 이거를 다운시키는 재료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이런 이제 변곡점이 나와서, 야 긴축 중단한다, 미국 경기 안 좋대더라 이래서 주가 한번 흔들리면, 네. 그때가 또 한 번에 내년을 보는 또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긴 호흡으로는 네.
이건 호재가 되지만 네. 단기로는 약간 악재가 될 수 있다. 아, 이렇게 한번 나눠서 그래서 네. 저는 결국에 미국 긴축 중단 시기가 언제가 될 거냐.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변곡점이고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IT 수요가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아직은 아니에요. 네. 근데 4분기부터 살아난다는 신호들은 있을 거라고 하는데 네.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4분기가 저는 좀 변곡점인 게 미국의 금리, 중국의 IT 수요. 네.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릴 수 있는 시기여가지고 그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뭐 이제 시장이 8월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고생들 하셨을 텐데 약간 이제 2,500에서 바닥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500 부분은 그렇게 불편한 자리는 아니니까 뭐 너무 오른 기업들보다도 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좀 잘 공부해서 투자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염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 윤진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